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새로운 끝으로. 지은이는 최원영. 고려대 경영학, 뉴욕 주립대 경제학, 서울대 음악대학원 기악학 석사, 케임브리지 대학원 국제외교학 석사, 뉴캐슬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전 음악 감상실 필하모니 만듦, 전 동아그룹 사장, 객석 및 시사저널 창간, 전 예음그룹 회장, 전 경영학원 이화예술학원 이사장.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여러 직업이 있었습니다. 동아그룹의 재벌 2세로 태어나 30대 중반까지는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이후 객석, 시사저널 등을 창간하며 언론의 길을 걸었고 예원학교와 전 경원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플루트를 연주하며 실내악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IMF 사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오랜 세월 숨어 지내야 했고 자진 귀국 후에는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와 수감자, 흔히 직업이라 부를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제 삶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 평균 4시간씩 작은 방에서 선체로 책받침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2권의 장편 소설을 탈고했습니다. 요즘도 저는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번뇌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어렵기에 각자의 인생의 맛은 각자의 마음가짐이라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은 풀리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인터폴 레드의 도피생활 14년. 이 글은 2012년 미국 LA에서 쓴 글입니다. 올해로 미국 생활이 14년째인데 8알이 도피 생활이었다. 1977년 이후 약 10년은 선친께서 만드신 동아그룹 사장으로 리비아를 비롯한 해외 건설 현장을 다니며 소위 재벌 2세로 살아왔다. 1988년부터 약 10년간은 시사저널 창간, 학교 이사장 등 언론과 교육 분야의 일을 주로 했다. 대학원에서 플루트를 공부했고 영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건설회사를 비롯한 관계회사들이 무너지며 학교 이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미국에 온 지 14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사를 16번 다녔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후 집요하게 나를 추적하는 이민국 경찰과의 숨바꼭질이었다. 미국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던 어느 날 경찰이 나를 잡으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내 이름에서 원을 빼고 그냥 영최로 바꾸었고 스티브 최라는 또 다른 이름도 사용했다. 자동차 운전도 전혀 하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도 경찰이 멀리서 오면 저절로 내 발은 발길을 돌린다. LA 한인타운에서는 길거리에서 불심 검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 몇 번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에는 눈에 이상이 생겨 급히 큰 미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니 다음에 신분증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의사가 다행히 진료해 주었으나 이후 다시 가기는 어려웠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잘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경찰에게 잡혀 구속되면 일단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폴 레드, 즉 인터폴 적색 수배자는 큰 액수의 보석금을 내고 나오지 않는 한 추방 재판이 1, 2년 걸리고 이 기간은 한국에서 받는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잡히는 게 최악이다. 14년 전 겨울 1년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미국에 올 때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다. 당시 마이클 잭슨과 협의하던 동아건설 소유의 김포 매립지, 지금의 청라 신도시 개발을 성사해 한국에 돌아가 얽힌 문제들을 푸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들이 여의치 않았고 그러다 세월이 그만 이렇게 흘러버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누가 경찰청을 움직여서 미국에 있는 나를 인터폴 수배자로 만든 것이다. 그것도 인터폴 레드, 즉 가장 긴급히 체포해야 할 국제적 테러 분자가 된 것이다. 내가 이사장이던 학교의 손해가 모두 회복이 된 상태로 출국한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런 세월 동안 고마운 일은 아이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잘 성장한 것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딩동 하는 벨소리와 똑똑 하는 노크 소리다. 작은 도시에 살 때는 옆집 아이들이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간혹 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꾸준히 찾아와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느라 힘들었다. 지난 14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톨스토이의 말대로 인간은 자기의 앞날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난다.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 일들이 결과는 안 좋았고 회한이 남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 허송세월만은 아니었고 하루하루 돌아보면 기적 같은 감사한 세월이었다. 어쩌면 나의 인생 사막의 시작은 구치소나 교도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매우 희망적이다. 귀국을 결심한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가족들에게 더 이상 나로 인해 신경을 쓰게 할 수 없다. 2. 어머니가 안 계셔서 구속돼도 괜찮다. 3. 나의 삶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새로운 시작은 못하나 새로운 끝을 만들 수는 있다. 다음 달에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봐야겠다. 아버지는 원래 토건업을 배웠는데 어머니와 결혼을 하면서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충남 토건을 발판으로 동아건설을 세우셨다. 설립일자는 1945년 8월 20일이다. 기반이 좀 잡히자 정미소도 하시고 이북에서 목재 사업을 크게 하시던 중 6.25가 났다. 당시 이미 자본가 계층에 속한 아버지는 공산 치하에서 몇 년간 도피 생활을 하셔야만 했다. 어느 날 남으로 내려가던 중 인민군의 불심 검문에 걸렸는데 소지품에서 반짝이는 거울이 나왔다. 거울로 햇빛을 반사하여 미군 비행기에 신호를 보낸다는 의심을 받았다.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인민재판에 넘겨졌다. 그 당시 인민재판은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죽여라 하고 소리치면 맞아 죽거나 총살되곤 했다. 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나무 탁자 중앙에 앉은 재판장이 아버지에게 최준문 동무아니오, 나를 모르시겠소? 하는 것이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옆 동네 박수무당이었다. 동무들, 최동무는 사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인민에게 잘해준 사람입니다. 악덕지주는 아니고 미국 간첩도 아니요 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다.
그때 왜 그가 풀어드렸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아마 공사판에서 굿 끝나고 넉넉하게 돈을 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 5.16이 나고 건설붐이 일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미 평판이 높았던 아버지는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동아건설이 그룹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루셨다. 박정희 대통령도 현대 정 회장과 동아의 최 회장이 제일 부지런하고 일도 잘한다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토건 회사의 성공 비결이 일일 현금 지급이라고 하셨다. 토건 회사는 우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날그날 정산하고 현금을 지급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신장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시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혈액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가 내 신장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싶다 라는 말씀도 몇 번 하셨다. 아버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돌이켜보면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다. 1988년 가을 역사적인 서울 올림픽을 치르며 한국 경제는 도약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얼마 전 창간된 USA Today라는 신문을 유심히 보았다. 이 신문은 인쇄할 때 컬러를 많이 쓰고 도표를 잘 이용한다. 신문을 섹션별로 잘 분리해 따로 접어서 읽기 쉽게 정리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보다 친근감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힘이 강했다. 미국의 USA Today 같은 신문이 한국에서 나오면 크게 성공할 것으로 생각해 사전 가능성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편집인의 선정은 신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막중한 일이었다. 편집 책임을 맡을 분을 은밀히 물색 중 당시 명망있던 언론인 박권상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동아건설 사장실에서 처음 만나 신문 발행에 대한 뜻을 밝히고 대화를 나눠보니 과연 정론을 펴는 논객다웠다. 악수하는 그의 손은 유난히 부드러웠으나 시국을 보는 해안은 예리하면서 치우치지 않았다. 당시는 노태우 대통령 초기로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선 동아 해직 기자를 중심으로 한겨레 신문도 창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 중에 신문이 성공하려면 예상보다 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국에 지사를 두는 판매 영업망 확충은 물론 인쇄기 구입만 해도 수백억이 든다. 처음 시작해 광고 수입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엄청난 적자를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 당시에는 내가 동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삼성이나 현대도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순복음교회나 통일교도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권상 선생의 뜻은 확고했다. 언론을 재벌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을 하려면 내가 동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몇 달간 생각을 정리한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 그 당시 나는 서울예고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서히 문화예술 방면으로 활동 영역이 바뀌고 있었다.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몇 달간 해보니 한국에서 새로운 신문을 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심 끝에
아직 미개척 분야인 시사 주간지 발행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박권상 선생을 편집인으로 모시고 유능한 인재를 계속 영입하기 위해 기자 보수를 그 당시 제일 큰 신문사 수준으로 책정했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의 특파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먼저 경비를 쓰면 나중에 회사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동시에 그 당시에는 거의 관행이었던 촌지를 우리 기자들은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 발행인, 편집인부터 일선 기자까지 모두 자유와 책임의 참 언론을 만들어보자는 일념뿐이었다. 드디어 시사저널 창간호가 나왔다. 30만 부 정도를 발행했는데 매진이 되었다. 한국 역사상 주간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쇄 직전 마지막 점검이 중요하므로 시간 나는 대로 원고를 내 방으로 가져와 다시 한번 보았다. 기사 내용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는 철저한 확인을 강조했다. 숫자와 이름은 다시 확인하자라는 글을 편집부에 써붙였다. 시사저널이 크게 앞서 나가자 다른 신문사에 비상이 걸렸다. 몇 달이 지나자 큰 신문사에서 우리의 모양을 본뜬 잡지들을 서둘러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두주자로서 시사저널의 발행 부수나 충실한 내용을 쉽게 따라올 수는 없었다. 우리가 시사주간지 시장을 평정해 나가자 시사저널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사저널은 역시 DJ를 지원하는 언론이다라는 것이다. 박권상 선생이 DJ가 대통령이 된 후 KBS 사장을 하셨으니 두 분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였는지는 모르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는 엄정했기 때문에 DJ 측에서 우리에게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많았다. 어떤 정치인은 발행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왜 좌익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업혀서 이런 잡지를 내느냐라는 원망도 했다. 안기부 고위층에서 필자에게 직접 경고도 몇 번 했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 했고 영남과 호남을 말하기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나 지면의 제약으로 충분히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건을 보는 관점이 회사 내에서도 다를 때가 있었다. 때로는 비판적 기사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고통을 주는 일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할 때가 많았지만 일일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 입증되면 언제든지 정정기사를 내고 반론을 실어주는 편집 방침을 처음부터 고수했다. 오늘날 언론 상황은 상전벽해가 되었다. 인쇄 매체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은 TV 채널에 너도 나도 유튜브까지 모두 엄청난 양의 정보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인 시민들은 정신이 혼란할 지경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분열이 극에 달해 언론도 양편으로 나뉘어서 진영 논리가 지록위마의 경지에 이르렀다. 30년 전 시사저널의 창간 정신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함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퇴계 선생은 진리를 원칙으로 생각했고 율곡 선생은 진리를 화합으로 생각했다. 촛불은 뜨겁고 동시에 밝다. 퇴계는 뜨거운 면을 취했고 율곡은 밝은 면을 취했을 뿐이다.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가 그렇다. 20여 년 전 어느 맥주집에서 김훈 작가의 노래를 들었다. 그의 노래는 구성지며 단아했다. 몇 년 후
칼의 노래가 새로운 문장가의 탄생을 알렸다. 일산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훈 작가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8시쯤 일어납니다. 오전에 운동을 2시간 반쯤 해요. 점심을 먹고 대개 2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일을 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그동안 쓰신 글들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칼의 노래까지도 상당히 그랬어요. 칼의 노래에는 충효 사상은 없고 실존과 죽음, 이런 것들이 주제였지요. 이후에는 내 글이 일상의 구체성으로 다가왔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로 삶을 통과해 나온 자의 언어로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안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신문이나 TV, 잡지는 보시나요? 신문은 보는데 하루에 15분 정도예요. 제목만 보고 특별히 관심 있는 기사는 읽고, 근데 저는 구태여 신문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게 20년 전에 하던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거니 하고 다 알아요. 지금 언론들은 사실에 입각한 순수한 저널리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절은 한 20년 전에 벌써 다 지나갔어요. 지금 언론들은 당파성을 선전하는 선전 매체예요. 우리가 북한 언론을 폄하할 때 북한 선전 매체라고 하듯이 지금 남한 언론도 적대하는 이념의 세력을 비판하는 선전 매체예요. 자기네 이념에 매몰되어 가지고 한쪽만 보는 거지요. 인간의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경주마들이 옆을 못 보게 눈 가리게 하듯이 자기네 이념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그러한 언어로 그걸 써요. 언론뿐 아니라 그런 적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한 세상이 되었어요. 통합적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아귀다툼과 욕지거리, 악다구니, 거짓말 이런 걸로 날이면 날마다 와글와글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러한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이라는 것도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늙은 사람들만 어떤 이념에 갇혀서 아귀다툼하고 있는 거지요. 젊은 사람이라 함은 어떤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40대 미만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72살인데 많이 산 거지요. 젊은이들은 점점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기성세대는 어느 한 편을 쓸어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저쪽 진영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 정말로 무지몽매한 거지요. 작가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밥벌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인기 작가로서 밥벌이 문제는 전혀 없겠지요? 네, 지금은 밥을 먹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고 대학을 66년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았어요. 장충체육관이 그 원조로 지은 거예요.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면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의 꿈은 소설가가 되겠다거나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밥을 벌어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친구들도 비슷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무서운 빈곤과 독재 정치의 억압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우리 청춘의 사명이었지요. 이후 우리는 밥에 관한 한 찬란하게 성공했어요. 밥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비리와 모순과 차별을 저지른 거예요. 밥 먹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지금 또 먹이 피라미드가 올라서고 있는 거지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빈곤의 문제는 더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편적 가난이었는데 지금은 양극화 속의 가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돼요. 시장 자유화 속에서 벌어지는 양극화지요. 저는 헬조선, 금수저, 갑질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을 아주 다행이라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우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 저항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들의 이 사회에 대한 보복이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갑질일 거예요. 정권을 잡은 자의 갑질, 빈부 사이의 갑질, 상급자와 하급자의 갑질, 연장자와 연소자의 갑질.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젊은이들은 견디기 힘들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다음 생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있다면 책이나 글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기타 하나 들고 노래나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음악은 공간과 문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언어가 순수성을 상실하면 타락하는 것이고 썩은 언어로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소통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데 작금의 현실은 말을 할수록 더욱 단절되고 있어요. 지금 단절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TV 토론을 봐도 토론에 의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데 악다구니만 쓰고 서로 적대하는 언어만 쏟아내고 있어요. 토론이 끝나면 자기의 이념이 더욱 완강해지는 거지요. 시청자들도 저 사람이 내 편인가부터 따지지요. 이상한 단어들을 쓰는 것이 문제예요. 일례로 목선이 넘어왔을 때도 신문에서 목선이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녔다 이렇게 썼어요. 10m밖에 안 되는 목선이 어떻게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또 경찰이 시위군중을 마구 때렸다라고 쓰는데 마구 때리는 것이 어떻게 때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반 죽여놨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하는 말 보면 진짜 한심하지요. 정치적 언어의 특징은 뻔뻔함이에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이게 정의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의 젊은 소설가 지망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현실에 입각한 글을 쓰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에 뿌리를 둔 인간의 일상성,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책보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싶어요. 인간은 책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간접적인 거지요. 사람, 사건, 사물이나 사태를 통해서 더 크게 배울 수 있지요. 책에서는 글자를 배우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굼뜨게 돼요. 직접 반응을 못해요. 공부 잘한 고위 관리들이 책에서 본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답답해요. 젊은이들도 책보다 현실을 더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에 근거한 책들, 기록, 보고서, 다큐멘터리, 논문, 역사를 읽어요. 현실의 바탕에서 쓴 글들이지요. 앞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쓰고 싶어요. 약육강식의 문제라든지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문제. 말이 서로 엇물리지 않고 겉돌잖아요. 우리나라는 히어링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국회에서 보세요.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딴소리 해버리지요. 절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요. 엉뚱한 딴소리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의 문제예요. 약육강식의 문제, 언어의 타락,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시대의 문제지요. 드디어 호킹 박사가 작심한 것 같다. 그는 최근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고 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약 30년 전 호킹 박사를 한국에 처음 초청했을 때의 발언과는 달랐다. 호킹 박사는 당시 블랙홀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명성을 날릴 때였다.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과학적 업적은 감동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울에 신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시설은 물론 그들이 타는 자동차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호킹 박사가 탈 차도 삼성병원에 부탁해 특별 지원을 받았다. 그는 컴퓨터 음성 합성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컴퓨터 화면에서 빠르게 옆으로 지나가는 알파벳을 보고 원하는 단어를 재빨리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이 문장을 컴퓨터가 음성으로 합성해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분에 10단어 정도 말할 수 있다. 1990년 9월 실제로 그를 만나보니 휠체어에 기댄 몸통과 팔다리가 축 늘어져 애처로웠다. 입을 약간 벌리고 눈이 쑥 들어간 퀭한 모습인데 바로 그 눈으로 어두운 우주의 신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설치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정신 그 자체였다. 호텔 잔디밭에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박사님은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감정과 욕구를 느끼는 보통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 아인슈타인 역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고 아인슈타인에게서 신화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나한테서도 그런 신화를 만들려 애쓴다. 그렇지만 나는 아인슈타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과학적 업적을 이룬 비결이 있는가? 내 몸은 내 명령을 거부하나 내 정신의 상상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호킹 박사에게 오늘 행사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 대신 의외의 질문이 30초쯤 후 컴퓨터에서 흘러나왔다. 왜 오늘 저녁 식사에 한국 여성이 아무도 안 왔느냐? 그러고 보니 10여 명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여성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놀라운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잊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반드시 여성들도 초대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박사님을 보니 팡세를 쓴 파스칼이 생각난다. 그도 평생 병약한 몸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파스칼이 얼마나 건강이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생각은 위대하다. 파스칼은 당대의 천재였고 독실한 가톨릭이었다. 박사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있다고 하면 아마 내 책이 잘 안 팔릴 것이고 없다고 했다가 있으면 나중에 큰일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루게릭 병을 앓으면서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쌓은 박사에게 경의를 표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가? 21살에 이 병에 걸렸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마 천문학 연구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내 삶이 연장되는 것 같다. 휠체어를 타고 숙소인 신라호텔 엘리베이터에 타자 컴퓨터를 열심히 작동해 그가 소리를 낸다. 이제 나는 탈출이다. 나는 그의 과학적 이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며칠간 옆에서 본 그는 세심하고 인내심 많고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다. 호킹 박사는 천체 물리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루게릭병 발병 55년 만인 2018년 3월 타계에 우주로 탈출했다. 2019년은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많은 추모 행사가 있음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얼마 전 공개된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가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리빙 네버랜드는 마이클 잭슨에게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의 두 남자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 따르면 마이클은 어린 두 소년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하고 보석을 선물로 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마이클 잭슨 재단은 20년 전 무죄를 받은 사건에 다시 불을 붙이는 터무니없고 한심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의 아동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3년 이반 챈들러에게 소송을 당하면서부터이다. 이반은 자기 아들 조디가 마이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디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부자지간의 법정 다툼을 했고 아버지 이반 챈들러는 2009년 11월 5일 자택에서 자살한다. 마이클 잭슨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이었다. 음악, 안무, 패션에 걸쳐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긴 최고의 아이콘이다. 마이클 잭슨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세계를 함께 평정한 가장 창의적인 엔터테이너였다. 1997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마이클 잭슨의 집에 가게 되었다. 산타바바라 북동쪽에 있는 네버랜드라는 대저택으로 땅의 넓이가 여의도의 3배 정도다. 네버랜드는 동화 피터팬에 등장하는 상상의 섬으로 아이들만 사는 곳이다. 과연 소문대로 네버랜드 안에는 동물원이 있고 기차가 다니고 있었다. 마이클이 주거하는 본체와 몇 개의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댄스 스튜디오, 영화관, 기차역 등이 있는 별천지였다. 처음 둘러본 네버랜드에는 라마, 기린, 타조 등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본관 앞 넓은 호수에는 백조들이 유유히 떠있는 동화 속 환상의 나라였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수십 명 되는데 귀한 동물은 한 마리에 사육사가 한 사람씩 붙어 다녔다. 마이클 잭슨의 첫인상은 수줍음이 많은 청소년 같았다. 하지만 악수하는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는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벗기는 박피 수술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은 피부병의 일종인 백반증으로 평소에도 긴팔옷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그의 큰 눈인데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이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존재였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느낌,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얼굴. 천사와 유령이 같이 어울려 노는 분위기. 어른과 아이를 수시로 넘나드는 정신세계.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한 사람 안에 있었다. 마이클과 함께 네버랜드에 있는 영화관에서 그의 공연 실황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공연을 여러 번 보면서 계속 노래와 동작들을 분석하며 메모를 했다. 어두컴컴한 극장 안에서 하얀 종이와 작은 몽당 연필로 분주히 메모를 하는 마이클의 옆모습만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는 대부분 우울한 얼굴이었고 손님들과 별로 대화를 즐기지 않았다. 그의 운전기사는 마이클이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는다고 했다. 마이클의 안내로 들어가 본 그의 침실은 나를 놀라게 했다. 바닥과 벽까지 온통 인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크기와 색깔이 다른 수많은 인형의 눈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마이클 잭슨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공연에 따른 외화 반출량이 엄청날 것이고 마이클 잭슨의 춤이 너무 자극적이라며 공연을 불허했다.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더욱이 당시 그의 아동 성추행 루머가 언론에 한참 시끄러울 때였다.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나 YS 정부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 필자가 마이클을 만난 목적은 당시 동아건설의 김포 매립지 개발을 위해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함이었다. 몇 달 후 잭슨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한국의 힐튼 호텔의 여장을 풀자 그의 팬들이 호텔 밖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어디를 가던 그의 매니저가 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심지어는 화장실 바로 앞에까지 따라가서 서 있을 정도였다. 감옥의 죄수가 따로 없었다. 키가 크고 잘 웃지 않는 흑인 매니저는 마이클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얼마 후 이 매니저와 마이클은 결별하게 되지만 당시 마이클은 이 사람의 눈치를 일일이 보며 야단 맞는 강아지처럼 행동했다. 무슨 큰 약점을 잡힌 건 아닌지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5살 때 데뷔한 후 매스컴에 둘러싸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24시간 보호 아닌 보호를 받으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비밀스러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큰 봉고차로 매니저와 경호원 등 7, 8명 정도가 늘 같이 이동했다. 마이클과 내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서울로 돌아오던 중 그에게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들의 팬이라고 하니 자기도 아주 좋아한다면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고 되물었다. 퍼프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늘고 맑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르는 노랫소리가 자동차 안에서 작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매혹적이었다. 나도 조금 후에 같이 흥얼거리며 2절까지 따라 불렀고 차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에서 나 말고 마이클 잭슨과 듀엣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는 농담을 했다. 원래 김포 매립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초에 동아 창업주 최문준 회장에게 매립 공사를 하도록 강요한 땅이다.
아산 매립지는 현대에, 김포는 동아에 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일단 농업단지를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땅은 낮은 바다를 메운 땅이라 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었다. IMF가 발생하자 동아는 단기 자금 경색을 막지 못했고 정부와 채권단에서 전 건설부 장관을 회장으로 파견했다. 새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김포 땅을 모두 헐값에 여기저기 팔아버렸다. 정부는 이 땅이 팔리자 기다렸다는 듯 대부분 형질 변경을 허가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을 허가해 주었다. 지금의 청라단지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LA 경찰은 잭슨의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고 머레이는 2급 살인죄로 2011년 9월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필자는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약물 과잉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자 이상하게 한국에서 그를 철저히 감시하던 키가 큰 매니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이클은 5살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했다. 그의 춤 중에 좀 외설스러운 동작은 어쩌면 어려서 스트릿바까지 가서 노래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마이클의 뇌리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표출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뿌리 깊었던 인종 장벽을 무너뜨리며 흑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이룩한 선구자였다. 또한 대중음악의 시각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음악 산업을 뒤집어 놓았다. 마이클 잭슨은 20세기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영원한 팝의 제왕으로 남을 것이다. 여적 여는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다.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말은 한때 유행하였다. 지난 10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처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47세 사무엘 푸티가 비참하게 목을 잘려 살해당했다. 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18세 청년 압둘라였다. 압둘라는 범행 직후 트위터에 사무엘의 목 사진과 함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저주하는 글을 올렸다. 압둘라는 칼을 휘두르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고 사살되었다. 그는 할아버지, 남동생 등과 함께 사무엘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하는 모의를 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이슬람 전통에 근거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무슬림들은 이런 결정을 파트와라고 부른다. 파트와는 법이 아니라 무슬림 개인이 속한 종교 집단의 인위적 결정에 가깝다.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에브도는 종교 극단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프랑스 최대 종교인 가톨릭에게도 날카로운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사무엘은 이 잡지에 실린 무함마드에 관한 풍자 만화를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 자료로 준비했다. 그는 2015년 이 잡지의 편집장이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무엘은 자신의 수업이 무슬림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여 무슬림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수업의 결석을 허용하였다. 역사 선생 사무엘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프랑스 600만 무슬림들을 자극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종교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수업에 참석한 13세 여학생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이 사무엘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그를 살해하는 파트와, 즉 신이 내린 명령을 선언하였다. 사무엘은 극단주의 무슬림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자신이 매일 다니던 숲길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로를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신의 명령을 받았다고 믿은 압둘라는 30cm의 칼로 그를 살해하고 목을 잘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의 탈을 쓴 폭력이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믿는 어떤 종교가 타인에게도 최선이어야 하는 것이 근본주의적 종교관인데 이것은 자칫 폭력과 독선이 될 수 있다. 독선은 무지의 상징이다. 무지는 아랍어로 자힐리야다. 자힐리야는 7세기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 아랍 사회에 만연했다. 무지의 특징은 분노와 폭력이다. 그들은 어떠한 문제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협소한 시선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행위를 일삼는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언제나 반인륜적인 폭력을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무함마드가 살던 시대에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은 분노와 폭력 행위가 일상이었다. 무함마드는 이들에게 묵상과 자비 행위를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선포했다. 이 위대한 삶의 철학이 이슬람, 즉 신에게 복종한다이다.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사무엘을 참수한 행위는 이슬람 행위가 아니다. 그러한 행위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토록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무지한 행위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토록 혐오해 채찍을 들었던 성전 중심의 종교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2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교리보다 도덕을 더 많이 가르치는 종교. 불가능하고 모순적이며 신과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종교.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없는가?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 믿음을 지탱해 나가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궤변 때문에 세상을 피로 물들이지 않는 종교.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관용과 인간애를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는 없는가? 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금기어로 되어 있다. 대신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를 쓴다. 언제부터인가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과 동의어가 되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이모 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당시 47세였던 그는 필자의 조카 사위였다. 오래전 도쿄 제국 호텔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부모인 이창희 회장 부부와 삼촌인 이건희 회장 부부를 비롯한 삼성 가족들이 여럿 참석했고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은 물론 다른 가족들도 참석했다. 화목하고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이었고 유명 가수들과 연예인들도 참석했다.
이창희 회장은 훤칠하고 수려한 용모에 세련된 매너가 돋보였다. 몇 년 후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그의 두 아들이 세안 미디어를 이끌다가 IMF를 만났다. 둘째 아들 이모 씨가 세상을 등진 것은 회사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 저명인사 중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은 인간만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한다. 동물 중 개나 말, 고래 등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왜 개가 물에 일부러 빠져 죽고 고래가 해변으로 나와 죽는 것일까? 개의 자살은 150년 전 영국 신문에 아래와 같이 발표된 바가 있다. 이 검은 개는 며칠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더니 어느 날 스스로 물에 뛰어든 뒤 가라앉으려고 애썼다. 구조된 뒤에는 묶여 지냈으나 풀려나자 다시 물에 들어가기를 여러 차례 거듭한 결과 마침내 나중엔 머리를 물에 쳐박아 단호하게 목적을 달성했다. 말도 활동이 줄어들고 먹이를 안 먹다가 갑자기 높은 골짜기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사람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고래는 특수한 저주파를 내보내 서로 소통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의 증가는 고래들에게 청각장애를 일으킨다. 즉,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동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고래가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자살을 한다는 설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 자살을 시도할까? 우선 자살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생 쌓은 명예가 실추되는 아픔을 피하고자 자살을 택했을 것이다. 두산 박모 회장의 유서에 의하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탤런트 최모 씨는 사채 루머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된 고통을 감당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전도사 최모 씨는 정신적 고통보다는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자살을 한다고 유서에 썼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의 실책으로 소속단체에 큰 손실을 입혔다거나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책임을 자살로써 갚으려는 생각을 한다. 반면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경우 자살을 함으로써 결백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자살을 희생정신의 일부로 생각하는데 회사나 교회의 비리를 안고 자살하거나 폭력배들이 자살하며 조직과 연결고리를 끊는 경우도 있다. 또 오래 몸져 누워있거나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빼는 등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자살자의 반 이상은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20에서 30% 정도만이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방치되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에 관한 어떤 이론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이너 교수는 왜 사람은 자살하는가 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에서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 군인과 의사다. 조인호 교수는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일수록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에서 자살할 만한 사람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작은 희망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살을 실패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은 실패한 것을 안 순간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이 가보면 삶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인가. 몇 년 전 호주의 유명 생물학자 구달 박사는 심각한 질환이 없는데도 안락사를 택했다. 그의 나이 104세였다. 그는 병들어 고통이 있기 전에 행복하게 죽겠다며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서 스스로 주사의 밸브를 열고 생을 마감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은 것도 상징적이다. 이 곡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찬미하며 인류애와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다. 그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명언을 몇 개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삶을 두려움 없이 산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키케로.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가능성이다.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한다. 하이데거.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것이로구나. 서산대사 휴정. 제가 지나온 삶의 여러 구비구비에서 떠오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위로나 작은 용기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란 결국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과정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